오늘부터 이제 또 문제 교재 나와 있는 관련도 문제 계속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 나온 문제는 JPG 표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JPG 표준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JPG는 조인트 픽처 익스포트 그룹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표준화를 만들 때 누가 표준화를 만들 거냐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표준화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모션 픽처 익스퍼트 그룹, 동영상 전문가 단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집단이. 그런 곳에서 표준화를 만들어서 표준화의 이름을 그냥 약자를 써서 MPEG라고 한 거예요. 모션. 근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진 전문가 단체는 한 팀이 아니었나 봐요. 여러 팀이 모여가지고 작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인트 했다 그래서 조인트 픽처 익스퍼트 그룹 JPG라고 이름을 졌어요. 정지 화상이라고 하죠. 동화상, 움직이는 동영상 말고 정지 화상을 가지고 한 건데, 손실 압축 방법하고 비손실 압축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손실 압축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부를 사용하는데 부피를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두부를 이렇게 누를 거 아닙니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물기가 빠지면서 납작해지면 좋은데 두부가 파손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손실 압축이에요. 우리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손실 압축이 있고 비손실 압축이 있는데,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려면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막 써도 되는데, 비손실 압축 전혀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 사용하려고 봤더니 압축도 좀 떨어지고 비율이 좀 떨어지고 특허 문제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손실 압축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손실이 되느냐 하고 했더니,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기계적으로 검사하지 않으면 잘 모른다. 그럼 그걸 쓰자라고 한 거예요. 1번은 이제 JPG 표준화에 관한 설명을 한 거죠. 2번, 처음엔 JPEG라고 썼었어요. JPEG.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는 세 글자를 쓰거든요. 확장자를. 그래서 JPE라고 썼었어요. JPE. 뒤에 있는 걸 뺀 거죠. G자를. 그러다 보니까 발음상 불편하다고 해서 JPEG나 JPG나, 그래서 이자를 빼가지고 JPEG 말고 JPG라고 쓰자.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식에 관한 내용을 그렇게 이제 표준화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JPG는 웹상에서 사진 등의 화상을 보관하고 전송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온 게 PNG가 있거든요. PNG. JPG는 문제가 뭐냐면은요, 압축을 할 때 손실이 생기니까는, 사진 착각 찍었어요? 디카로 찍었죠. 찍은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해서 다시 JPEG로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손실이 이루어지죠. 손실이 또. 그래서 요즘은 JPEG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나서는 PNG로 저장을 해요. PNG로 저장을 하면은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찍은 사진 자체가 손실이 일어난 거니까는 수정한 후에 손실을 없애자라고 해서 PNG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PNG가 품질이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거예요. GIF는 뭐냐면은요, 256 컬러 밖에는 안 돼요. 256 컬러니까는 색상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GIF는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JPG하고 GIF하고 비교해보면 당연히 JPG가 화려하죠. 1600만 컬러니까는. 근데 GIF는 품질이 어떻다? 손실이 없으니까 좋다. 그리고 PNG도 마찬가지로 손실이 없다. 색상은 똑같이 JPG랑 1600만 컬러를 쓰다 보니까는 PNG가 좋다. 근데 PNG에 비해서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한 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번째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의 표현과 압축 방식들에 관해 관여하진 않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해설을 보시면은 잘 나와 있을 거예요. 세밀한 것들은. 자, 먼저 해설해 보시면 뭐 MPG 1, 2, 4, 7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MPG 3은 없어요. 1, 2 다음에 3으로 가지 않고 4로 넘어간 이유는 MP3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MP3는 오디오잖아요.
그래서 3을 써버리는 바람에 발음상 MP2나 MP3나 뭐 이렇게 비슷해 보일 것 같아서 MP3은 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에서 전자도서관 디지털 방송을 통해서 사용하는 건 MP7이고요. MPEG-7이고요. 그 해설에 보면 MPEG-4도 있지 않습니까? MPEG-4는 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 통합 표준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IMT 2000 환경에서 IMT 2000 환경이 뭐냐면 모바일 통신입니다. 통신 환경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다? MPEG-4다. 예.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 MPEG-4로 저장이 돼서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디지털 방송이니까 지금 5월 31일 날인가요? 내일 모레 대한민국 최초겠죠?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네요. UHD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HD 영상이라고 해서 1080. 근데 지금 새로 나오는 UHD는 4000 해상도를 가지고 드라마가 과연 4000으로 가면 여배우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HD 영상으로 촬영을 해갖고 지금 드라마를 보이는 것 때문에 여배우들이 보톡스를 맞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주름살을 없애고 이렇게. 근데 UHD로 촬영을 하면 보톡스 맞은 바늘 자국 다 보일 것 같은데 땀구멍도 걱정입니다. 우리 어린 배우들은 뭐 피부가 원체 좋으니까 젊은 배우들이나 걱정일 것 같아요. 다 대비해놨겠죠 배우들은. 자, 답은 MPEG-7이다 라는 거. 정보사회에서 정보 보안을 위협하기 위해 웜이라는 형태를 이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 됐는데요. 웜은 뭐냐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요. 뭐 파일을 손상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트로이 목마는 숨어있다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서 숨어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나타나서 난리를 치는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든지 버퍼 오버플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웜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메모리가 증가되는 거예요. 자기 메모리를. 그러니까는 컴퓨터가 어떻게 되죠? 메모리가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건 피해를 보는데 일단은 웜의 형태는 아니다. 웜의 형태는 트로이 목마는 웜의 형태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웜의 형태다. 그러니까 파일이 손상을 입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파일의 손상을 입지는 않는다. 뭐 그거나 뭐 다 안 좋은 거네요. 엑셀이나 워드와 같은 파일을 몇 개로 해서 매크로가 사용돼서 감염되면 하는 거죠. 매크로 바이러스입니다. 부트 바이러스는 뭐냐면 부팅 영역을 깨트리는 거예요. 윈도우에 부팅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팅이 안 되니까 컴퓨터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파일 바이러스는 특정 파일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사용한 데이터를 깨트려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됩니까? 못 열어보겠죠. 엑셀 프로그램 자체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엑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파일 바이러스. 인트라넷 그랬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하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합성을 한 건데요.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입시학원들 있죠. 입시학원들. 제가 다녔던 입시학원들은 뭐 80년대 초반이니까는 그때 뭐 서대문에 가면은 뭐 학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서 줄 서가지고 표를 이제 구매하는 거죠. 유명 선생님들 강좌는 일찍 마감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대학 수강 신청도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자체 네트워크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수강 신청을 하면은 수강 신청이 이제 됐던 거였죠. 이제 그렇게 하던 자체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는 저 역시도 여기 여러분들 출석부에 전자출석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급하면 집에 가서 한단 말이에요. 출석부 내용을 촬영을 해서 집에 가서 그 출석부를 보고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인트라넷이라고 보면 돼요. 핸드폰, 노트북과 같이 단말 장치의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은 이거는 뭐 블루투스, 와이파이 뭐 그런 거가 되겠죠?
세 번째,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관련된 기업들을 인트라넷에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걸 엑스트라넷이라 그래요. 엑스트라넷. 인트라넷보다 더 강한 거죠. 더 범위를 펼친 겁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는 카페 같은 거죠. 카페. 유즈넷이라 그래요. 유즈넷. USENET. 유즈넷. 다른 말로는 뉴스그룹. 뉴스그룹은 뉴스를, 새로운 소식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페 같은 동호회처럼 서로 관심 있는 사람끼리 의견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것을 뉴스그룹, 뉴즈넷 서비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답은 두 번째라고 보면 돼요.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회사 내에서 전자우편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요즘 지하철 광고를 보면 그런 거 나와요. 퇴근을 했는데 결제할 일이 생겼어. 이런 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데 인터넷 탈래니까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컴퓨터하고 자체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해서 그런 특별한 앱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뭐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기업들만 쓰는 거니까는. 그러면 이제 뭐 보고할 일 있으면 뭐 지방에 가서도 스마트폰으로 보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인터넷들이 많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TCP/IP도 프로토콜이고 뭐 FTP도 프로토콜이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는 아까 우리 중부 여성발전센터 이런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여성발전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를 클릭을 합니다. 뭐를 클릭을 하면 뭐 연결이 되죠. 텍스트 기반을 가지고 하이퍼텍스트 문서죠.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HTTP라고 한다. HTTP. 근데 이제 HTTP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요, 뭐라 할까? 보안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새로 나온 기능이 생겼죠? 그게 뭡니까? HTT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뒤에 HTTP하고 S가 하나 더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금융기관 있잖아요. 금융기관에 들어가도 뒤에 S자가 붙습니다. 이게 보안 시스템을 잘 해서 만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S를 붙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상에서 동시 접속자가 너무 많아요. 과부하가 걸리죠. 예를 들면 월드컵 경기를 보러 상암동에 왔어요. 그런데 표를 구매해야 되는데 표를 판매하는 창구가 하나야. 어떻게 될까요? 뒤에 한 5,000명 줄 서 있는데 경기 끝나도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티켓 판 창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입구도 어떻습니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분이. 그렇게 해야만이 동시 접속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우리 센터에 몇 명이나 과연 동시에 접속할 거냐 하는 거죠. 뭐 한 100만 명? 100만 명씩 접속할 일이 없죠. 우리 중부센터에. 예, 한 10,000명? 10,000명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수강 신청하는 기간에는 좀 많이 몰리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위해서 더 많이 만들기는 그렇고, 그럴 때 이제 미러 사이트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건데 여기저기다 만들어서 접속이 되게끔 하는 거. 복사판이죠, 복사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우리 중부센터에 뭐 수강 신청하는데 뭐 부산에서 수강 신청해서 서울에 와서 수강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터넷상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된다, 웹사이트에. 근데 뭐 부산에서 접속을 하든 서울에서 접속하든 접속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 여기저기에다 지역마다 이제 서버를 둬서 사용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죠.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본 건 허브예요. 여러분 공유기는 보셨잖아. 공유기 뒤편에 보면 인터넷선 꽂는 데가 5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뎀에서 하나 꽂혀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무선이 전송이 되고 그 나머지 4군데에서 유선이 전송이 되는데, 그거 유선 무선을 전송해주는 장치, 그걸 우리는 허브라 그래요. 허브. 그런데
인터넷 IP를 우리가 하나만 발급받기 때문에 인터넷은 한 명만 쓰는 거예요. 그렇게 허브에다 꽂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한 사람만 쓰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IP 공유기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IP 하나를 받아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쓰게끔 하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서 공유기를 만든 겁니다. 우리 센터 여기서도요. 지금 허브가 여기 있어요. 허브가. 뭐가 굉장히 껌뻑껌뻑거립니다. 껌뻑거리는 건 지금 켜서 작동되는 중인 컴퓨터고요. 또 나머지는 또 지금 그냥 불만 켜 있어요. 주황만. 노란색이 빡빡거리는 거는 작동등이 있다는 거죠. 이거 허브입니다. 이건 허브 포트 수가 좀 많아요. 라우터라든지 브릿지라든지 게이트웨이라든지 대부분 그렇게 생겼어요. 인터넷에 꽂혀 있고 뭐 외부로 연결하고 내부로 뭐 연결해주고 하는 건데, 브릿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고 변환한 거를 다시 디지털로 돌려주고 하는 거는 모뎀이죠. 모뎀. 브릿지가 하는 게 아니라 모뎀이 하는 겁니다. 그럼 브릿지는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브릿지는 다리니까 이쪽 통신망에서 저쪽 통신망으로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설명은 모뎀을 설명해 놨고요. 예. 자, 그 다음 유틸리티 프로그램.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할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패키지. 예를 들면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는 패키지라 그래요. 포토샵 이런 것도 패키지라고 합니다. 뭐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뭐 이렇게 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묶음으로 판매하는 건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뭐 아래 한글 하나만 달랑 샀어요. 그러면 그건 단품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픽 관련 프로그램,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뭐 사무자동에 관련된 프로그램, 뭐 오디오, 뭐 작곡에 관련된 프로그램, 건축 설계 관련된 뭐 설계에 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백신 이런 것들, 뭐 컴퓨터 내부의 어떤 이상한 점들을 관리해주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보통 유틸리티라고 불러요. 유틸리티. 예. 그러니까는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하여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은 이건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컴퓨터 동작에 필수적이고 컴퓨터 이용하는 주목적에 대한 일부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들을 뭐라고 할까요? 이거는 유틸리티라고 보기에는 그렇죠? 컴퓨터에 필수적이다 그러면 운영체제지 뭐. 그렇잖아요. V3는 필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1번 다시 보세요. 다수의 작업이나 목적에 대해 적용되는 편리한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루틴을 말하는데 서비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계산기도 있고요. 메모장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걸 우리는 다 통틀어서 유틸리티 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V3도 유틸리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거. 관리작 프로그램,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컴퓨터 제어판에 가보시면 제어판도 유틸리티라고 보면 되죠. 근데 제어판은 운영체제 윈도우에서 바로 나와 있으니까는 뭐 운영체제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운영체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영체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메모장, 이거는 메모장은 윈도우 안에 들어있는 거지만 운영체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어판 같은 경우도 사실 유틸리티라고 볼 수는 있어요. 예. 이런 것들, 뭐 조각모음 실행 프로그램 같은 거, 화면 보기라든지 이런 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윈도우즈 디펜더. 윈도우즈 디펜더는 MS가 제공해주는, 윈도우에서 제공해주는 백신과 같은 프로그램들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이런 것들 다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죠. 10번. HTML이라는 것의 단점을 보완했대요. 그럼 HTML이 뭐냐 하는 거죠. HTML이 홈페이지 만드는 언어예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제가 소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스를 보시면 뭐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여기 뭐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HTML이에요. 근데 이제 HTML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뭐 확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확장성도 연결이 안 되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동적인 것들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했다 그래서 다이나믹한 HTML이다 해서 DHTML이라는 게 나왔고요. VRML도 시험에 잘 나오는 말입니다. VRML은 뭐냐면 가상, 버추얼, 우리 가상현실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런 가상현실에 관련된 거를 만들 때 VRML, 가상현실 이렇게 쓰면 VRML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바, 그러면 뭐 자바라는 거는 우리 뭐 안드로이드 같이 앱 개발하는 거라든지 여기에는 뭐 필수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설에는 뭐 그 정도만 뒀어요. 그 다음에 뭐 WML이란 말이 나오죠. WML은 XML에 기반을 뒀다고 돼 있어요. XML. 얘는 무선 단말기에서 텍스트 기반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언어라고 돼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XML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HTML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확장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어를 확장할 수가 없어요. 나만의 명령어를 못 만들어요. 글꼴의 색깔을 바꾸거나 글꼴의 크기를 바꾸거나 글꼴의 형태를 바꿀 때는 폰트라는 태그를 써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줄을 친다든지 이렇게 가로 수평선을 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표를 그린다든지 이럴 때 각각에 맞는 명령어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 태그를 내가 좀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XML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HTML에서 뭐 확장을 했다 그러면은 XML, 뭐 동적인 거 그러면 DHTML, 가상현실 그러면 VRML. 단편적인 답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 찾으시면 돼요. 자, 롬에 기억된다 그래서 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데 이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하드웨어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우리 MP3 있잖아요. MP3 플레이어 안에 보면은 그 안에 띡띡띡띡 누르면 뭐 다음 곡도 볼 수 있고 뭐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음악이 재생되고 하게끔 프로그램이 깔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롬에 들어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펌웨어라고 부른다. 펌웨어. 디지털 피아노에서 음을 제어해주는 기능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펌웨어는 많죠. 이 안에 리모컨에도 다 펌웨어가 들어있잖아요. 리모컨에도. 자, 그 다음 거. 4비트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 단위는 뭐냐 그랬는데 처음에 0이냐 1이냐 표현하는 거는 비트라 그랬죠. 그 비트가 모여서 니블, 그리고 비트가 8개가 모이면 8비트죠. 바이트 그렇게 된다라는 거. 2번이 니블 답이 되겠네요.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된다.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그 플래시 메모리가 주기억 장치 EEPROM이라는 거, EEPROM이라는 것이 발전돼서 플래시 메모리로 갔어요. 근데 이제 EEPROM은 주기억 장치로 표현을 하고 플래시 메모리는 보조기억 장치로 분류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비휘발성 메모리라는 건 뭐냐면은 전원을 껐다 켜도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롬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일반적인 보조기억 장치들은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가 적어요. 그리고 빨리 움직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랙 단위로 저장된다는 말이 있는데 트랙은 뭐냐면은요, 운동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걸 트랙이라고 하잖아요. 트랙. 그러니까 트랙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디스크처럼 생긴 걸 트랙이라 그래요. 디스크처럼 생긴 거. 우리 하드디스크는 둥그런 판처럼 돼 있잖아요. 판으로. 그러니까는 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가면서 저장을 하는데 사실은 디스크도 트랙 단위로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섹터 단위로 저장되는 겁니다. 해설해 보니까 블록 단위로 저장된다 그랬어요. 블록 단위로. 그러나 일단은 트랙은 아니다. 트랙은 아니다. 반도체의 트랙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힘들어요. 둥그런 판처럼 생긴 건 트랙이 가요. 전축판처럼 이렇게 뺑뺑 도는 거니까는 답은 세 번째가 틀렸다.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죠. 원래 명칭은 어큐뮬레이터 레지스터인데
이 누산기라는 건 뭐냐면 연산 결과를 그때그때 기억하는 거다. 5 더하기 3 빼기 2, 그럼 5와 3을 더해서 8. 그 8을 기억하고 있다가 2를 빼야 되니까 그때그때를 기억해 주는 거를 우리는 누산기, 어큐뮬레이터를 ACC 줄여서라고도 합니다. 명령의 순서를 기억하는 건 뭐죠? 명령의 순서를 기억하나? 다음 명령어의 번지수를 기억하는 게 있고 현재 명령어를 기억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명령어를 기억하는 장치는 뭐예요? 현재 명령어. 현재 더하기다. 그러면 덧셈이라는 명령어를 기억하는 장치는 명령어 레지스터. 그 다음에 명령의 순서를 기억한다는 말은 다음 실행할 명령어가 뭐냐가 아니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어디에 대기하고 있느냐,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프로그램 카운터 해설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서 뭐 해독 장치는 해독기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그 제어 장치 구성 요소 중에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 레지스터, 명령 해독기,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연산 장치 중에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이 세 개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그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나오니까는요. 복원 기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윈도우 7에. 복원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직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느냐 하는 거죠. 그 직전 상태가 아니라 뭐 그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원 지점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드는 기능인데, 복원 지점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원 지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오늘 내가 뭔가 잘 프로그램을 깔아놨고 뭐 상태를 만들어 놨어,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상태를 복원 지점으로 설정해 놓자 라고 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파일을 백업하지 않으므로 삭제되었거나 손상된 개인 파일은 복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복원은 뭐냐면 환경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환경을. 그래서 내가 오늘 뭔 작업을 해갖고 아래 한글로 저장을 해놨는데 어제 상태로 복원을 해버리면은 데이터는 손상이 없어요. 어제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했으니까는 오늘 저장한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을까?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건 사라지지 않아요. 즐겨찾기 해놓은 것도 사라지진 않아요. 바탕화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고 아래 한글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복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보기는 그겁니다. 내가 모르고 삭제했다고 해서 복원 명령을 걸면 그게 되살아나느냐? 그거는 휴지통에 가봐야죠. 삭제한 거는. 예. 환경을 되돌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하면은요,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윈도우가 업데이트가 다 끝나고 나서 복원 지점을 설정해줘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윈도우즈가 이렇게 변경이 됐으니까는 훗날 사용자가 복원을 했을 때 이 환경 이전 상태로 복원이 될 수 있게끔 복원 지점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복원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업데이트는 100% 복원이 됩니다. 에어로피크. 에어로피크는요, 여기에요. 여기 보이신가 모르겠네. 저 끄트머리에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 시간 날짜 나오는 영역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런 창도 열어놓고 저런 창도 열어놓고 많이 열어놨어요. 지금요, 열어놨는데 딱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탕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바탕화면이 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카드놀이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 카드놀이 창이 요만한 거예요. 그 창 그대로 뜹니다. 이제 클릭을 하면 뭐가 된다? 아예 이제 바탕화면이 활성화된 거죠. 다 숨고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이런 에어로 기능을 사용하려면 그래픽 처리 능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새로 나오는 컴퓨터들은 CPU 내에 그래픽 기능을 한 30% 향상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잘 돌아가는데 구형 컴퓨터,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나오는 2세대, 3세대, 6세대, 7세대 이런 CPU들 얘기하는데 그 이전 세대 컴퓨터들은 그래픽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컴퓨터는 이런 에어로 기능을 설정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로 기능은 되게 많아요. 먼저 보여드리면은요.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이런 거요? 지금 제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윈도우 로고 키 누른 상태에서 윈도우 깃발기 있잖아요. 그 누른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윈도우 7이 처음 등장했을 때 홈쇼핑에서 새로 나온 컴퓨터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윈도우 서비스 기능이 들어간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지 않고 얘를 막 보여줘요. 저 컴퓨터는 이런 것도 되는구나. 이거는 윈도우 기능이잖아요. 그게 소비자들이 이제 현혹을 하는 거예요. 뭐 별의별 기능이 다 나오니까는 윈도우 기능이 좋은 거예요. 그만큼 또 성능을 다 발휘하려면 컴퓨터 성능도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이 홍보를 해갖고 판매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창을 최소화할 필요 없이 바탕화면을 빠르게 미리 보거나 작업 표시에 해당 아이콘을 가리키면 열린 창을 미리 볼 수 있다. 뭐냐면 이거죠. 화면 밑에 보시면은 어떤 창이 열렸는지 보이실 겁니다. 공지사항이 뭐였지?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척척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벗어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보이고. 에어로 기능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에어로 쉐이크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떤 거를 이제 사용을 하다가 얘를 잡아가지고 흔들면 다 숨어요. 다시 흔들면 다시 아까 창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 돌려놓으면은 왼쪽 절반,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오른쪽 절반, 절반. 우리가 보통 더블 클릭, 여기를 클릭하면 커지고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얘를 끌어다가 천장에다 갖다 붙이면 전체 창, 당기면 일반 창. 그러니까는 얘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절반, 얘는 이렇게 해서 왼쪽에 절반. 그러면 이거하고 저거를 동시에 두 개를 보잖아요. 와이드 모니터를 많이 쓰니까는 이것도 기능이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흔들면 다 탁 흔드는 순간 얘는 왜 안 넘어가지? 흔들면 다 속으로 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여기 있는 거 누르면 다시 나타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 부분들, 이런 것들. 다음 17번 접근성 센터. 접근성이라는 건 뭡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접근성 기능이에요.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어린 자녀들이 컴퓨터를 무제한으로 막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녀보호 설정을 해서, 게임도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막 폭력이 난무한 그런 19세 게임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이제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보통 게임이나 이런 거를 사게 되면 얘는 15세 이상 게임, 19세 이상 게임, 우리 드라마도 방송도 그렇잖아요. 15세 청취 관람, 뭐 12세 청취 관람 써 있는 것처럼 그런 거를 설정해 주면은 얘가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도 컴퓨터가 막아요. 자녀보호 설정이라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접근성하고는 상관없어요. 몸이 불편한 상황, 그런 경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말은 맞지만 접근성에 관한 기능은 아니다. 하드웨어 장치의 설치나 드라이버 확장 시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자동으로 인식해주는 것은 플러그, 꽂으면 앤 플레이, 작동된다. PMP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뭐 USB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외장 하드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특별한 다른 장치들도 그래요. 컴퓨터 내부에다가 어떤 장치를 꽂고 나서 전원을 켜면은요, 새로운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하고 알려줘요. 근데 바로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인식은 했지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어떤 장치를 꽂았어요. 그럼 이게 무슨 장치인지 못 알아들어. 그럼 이제 플로피 디스크에다가 프로그램을 담아서
야 얘는 USB 메모리야, 얘는 프린터야, 얘는 어떤 장치야 라고 별도로 시켜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제 PMP 기능이 새로 생기면서 좋아진 거고요. 핫 플러그에는 세 번째,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기를 연결하거나 기기를 분리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핫 플러그인이고요.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안 하죠. 원격 지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격 지원은 뭐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 컴퓨터 좀 봐줘 이럴 때 원격 지원하는 거죠. 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원격 지원 요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 컴퓨터 어디가 좀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들고 가기는 힘들고 그 사람이 출장 올래니까는 출장비도 줘야 되고 시간이 안 맞고 그때 원격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19번,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HDD죠. 하드디스크는 HDD입니다. 그 HDD에 비해서, 그럼 두 번째 HDD는 아니죠. DVD는 자, 한번 볼게요.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의 확률, 발열 소음이 적대요. 소형화, DVD는 소형화 안 되죠. 얇기는 얇지만 부피가 있잖아요. 경량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번째 칩디스크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구상에서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칩디스크는 SSD예요. Solid State Disk라고 하는, Solid State Drive라고 하는 SSD라는 장치예요. 즉 플래시 메모리를 결합해서 만든 장치입니다. 우리 강의실에 컴퓨터가 SSD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팅할 때 되게 빠릅니다. 다른 강의실 어디 가보면요, 저 옆 강의실, 우리 요 앞에 있는 강의실 말고 306호 강의실은요, 우리 센터에서 가장 좋은 장비예요. 메모리도 용량이 높고요, 그래픽 카드가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래픽 수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강의실인데 부팅은 얘가 빨라요. 우리께 SSD가.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좋은 데다가 SSD를 달면 어떨까요? 되게 빨리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즘 PC방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SSD를 장착했다고 다 써 있어요. SSD에다가 PC방에 있는 컴퓨터가 SSD가 아닌 기존의 하드디스크로 장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PC방 안 갑니다. 왜? 느린 거 뻔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SSD 써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건 일반 하드를 쓰죠. 아무래도 SSD가 비싸기 때문에 대용량을 쓰기엔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윈도우를 돌리거나 이런 것만 많이 합니다. 20번 PC 관리. 일반 데스크탑 PC는 평평하고 흔들림이 없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연하죠.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노트북도 흔들림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보통 많이 사용을 하죠. 지하철에 보면은 이렇게 노트북 사용자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지나갈 때 보면 불안해요. 건들까봐. 건들면 떨어져서 고장나거나 그러면 건든 사람도 그래도 나오잖아요. 몇 대 몇 이런 거, 30대 70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문제가 되죠. 컴퓨터를 이동하거나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끄고 작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단순히 USB 메모리라든지 외장 하드 같은 핫 플러그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원이 켜져 있어도 인식이 된다고 하지만 부품을 교체할 때는 전원을 꺼야 돼. 안 그러면 본체가 고장이 나니까는요. 자,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데이터는 자주 하드디스크에 백업해 주는 것보다는 별도의 장치에 백업을 하는 게 좋아요.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하는 게 아니라 외장 하드라든지 이런 것처럼 밖에다가 꽂아서 걔를 별도로 사용하는 게 낫다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 이번에 랜섬웨어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다 감염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빼놨는데 전원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팅을 시켜서 봤더니 랜섬웨어 감염됐어. 그러면 외장하드 안 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자, 먼지가 많으면 안 좋아요. 먼지가 많으면 공기순환도 잘 안 되고 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컴퓨터를 켜보면 붕붕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안에 팬들 돌아가는 소리예요. 팬에 먼지가 끼거나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팬들이 어디에 있냐면 CPU 쿨러,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쿨러, 또 본체 이런 팬들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청소해주고 뭐 윤활유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좋은 거겠죠. 자, 이제 엑셀 문제로 넘어갑니다. 엑셀 문제는 과연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 필터에 관한 겁니다. 자동 필터는 뭡니까? 데이터 영역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그룹 데이터 메뉴에 가서 필터를 누르죠. 그럼 깔때기 표시 누르면은 그 항목에 화살표가 나타나죠. 그렇죠.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부장만 선택해라, 뭐 과장만 선택해라 하죠. 그럼 과장만 남고 부장만 남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영역으로 추출하는 기능이 있어요? 다른 영역으로 생성할 수 있는 건데 자동 생성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고급 필터도 자동 생성은 아니잖아요. 내가 명령을 걸어서 일로 생성시켜라 하는 게 생성이 되는 거지, 띡띡띡 했더니 자동, 그것도 자동 생성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자동 필터는 없어요. 생성하는 기능이. 그냥 걸러진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예.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자, 부분합이 나왔어요. 1, 2, 3, 4라고 나왔네요. 지금 소속을 기준으로 최대값, 뭐 평균값 나왔어요. 그룹화 항목은 소속으로 설정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윤곽기호에서 1번을 클릭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 1번. 제일 왼쪽 1번을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체만 나와요. 그리고 개별적인 걸 다 보려면 끝에 있는 숫자 4를 눌러야 돼요. 가장 끝에 있는 숫자 4. 그러니까 윤곽기호 1이 아니라 모든 정보 데이터를 표시하려면 4. 끝에 있는 숫자를 눌러야 된다. 그게 틀렸네요. 그렇죠? 예. 이길순이라는 사람 위에 메모가 있는데, 메모가 지워지는 작업은 뭐냐면요, A 세 번째 셀 배순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배순용이라는 사람을 자동 처리하고 내리면 어떻게 되죠? 이길순이라는 사람이 지워지고 배순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겠죠? 자동 처리하면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메모가 있으면 메모는 안 지워지고 메모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를 숨기기 하면 숨기기는 가능하지만 지워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우기 명령을 걸어야지 뭐. 근데 모두 지워라 그러면 뭐예요? 내용도 지워지고 서식도 지워지고 메모도 지워지고. 그러니까 메모 지우기를 하면 되겠죠. 메모 지우기를 하는데 다 지워라 그러면, 모두 지워라 그러면 다 지워집니다. 지워지긴 다 지워져요.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지워지겠지. 글자가. 예. 근데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지고 끝나지만 백스페이스는 지우고 나서 엔터를 눌러야만이 지워지는 거예요. 백스페이스 누르고 엔터를 눌러야 지워지는 거고, 딜리트는 그냥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자동이 아니라 바로 지워지는 거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매크로 대화 상자에는 우리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옵션 단추라는 게 있고 편집이라는 거, 우리 매크로를 새로 만들죠. 한번 해볼까요? 엑셀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뭐야, 매크로를 하나 설정해 놓고요. 자, 매크로 대화 상자 이렇게 있어요. 매크로 대화 상자. 매크로를 기록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L이라고 썼어요. L. 컨트롤 C라고 할까요? C. 설명 어쩌고 저쩌고 확인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고 첫 줄은 노란색 칠하고 빨간 글자 넣고 끝냈어요. 그리고 매크로를 이제 기록 중지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크로에 가서 편집이 있고 옵션이 있어요. 매크로 이름이 아까 매크로 1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편집에 가면은 매크로 이름을 바꾸면 되죠. 꾸미기.
자, 그럼 매크로 이름이 꾸미기로 변했어요. 자, 옵션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아까 컨트롤 C라고 했는데 얘를 바꾸거나 설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행하면 탁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가 키나 설명을 변경하는 건 옵션이고요. 매크로 단추나 매크로 이름이나 코드를 수정하는 건 편집이었죠. 그렇죠? 예. 5054.2인데 샵샵샵 했어요. 그럼 5054 소점 이하 없이 나오겠고요. 골뱅이 파이팅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앞에 골뱅이에 채워지니까 대한민국 파이팅이 들어가고요. 15시 30분 22초인데 시간, 분, 초를 두 자리로 맞춰서 오전, 오후, AM, PM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오후니까 15시니까 오후는 맞아요. 근데 3시가 아니라 03 03시죠. 03시. 왜? H가 두 자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H가 두 자리라면 당연히 시간도 15시가 아니라 03시로 가야지. 아무리 PM으로 갔다 하더라도 두 자리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맞는 말이고요. 틀 고정, 창 나누기. 틀 고정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아래쪽에 있는 행과 오른쪽에 있는 열이 고정되는 거예요. 뭐든지 명령을 걸면 왼쪽과 위가 고정되는 거죠. 오른쪽 아래가 아니라 왼쪽 위에요. 왼쪽 위. 1번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자, 셀 편집 모드에 있거나 워크시트가 보호된 경우에는 틀 고정을 못해요. 틀 고정 구분선을 마우스로 이용하여 위치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창 나누기는 변경이 가능하죠. 구분선은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기에 가서 틀 고정하면 이거는 고정을 못해, 변동을 못하니까 틀 고정을 취소해야 되고요. 나누기는 아무 때나 나누기를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워져요. 나누기는. 네. 두 번째는 맞네를,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 채우기 핸들. 채우기 핸들은 뭡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컨트롤 T 다운, 컨트롤 R 라이트. 자, 약간 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썼어요. 홍길동을 밑에도 쓰고 싶어요. 그럼 컨트롤 D. 자, 홍길동을 쓰고요. 여기다가 컨트롤 T. 어떻게 됐어요? 야, 위에 있는 거 나 그대로 뺏겨 올게. 그러면 이렇게 뺏겨 올 때 쓰는 거고. 옆에 있는 옆에서 컨트롤 D 그러면 어떻게 R. 그럼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도 온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 입력할 때 쓰는 거. 사실 우리가 이것이 연습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실제로 실습을 안 해봤던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냥 쓰려니까 귀찮은 거죠. 복사해서 붙이는 것도 그렇고. 숫자와 문자가 혼합된 문자를 채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는 그대로 가겠고, 얘는 1층 하고 드래그하면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가는 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끌고 가면 복사예요. 무조건. 숫자가 입력된 셀에 가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자, 여기 가서 우리가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가 돼요. 자, 마찬가지 이렇게 놓고 끌고 가면 복사가 되는데, 여기다 놓고 끌고 가면 하나 있을 때는 복사가 되고요. 여러 개가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르고 하면 증가가 됩니다. 이게 복병인 거예요. 만약에 홍길동 호 3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얘는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그때 증가가 돼요. 그런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복자가 돼요. 그때는요. 두 개를 블럭 잡았어요. 1하고 3 블럭 잡으면 뭐가 된다? 이러면 증가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얘를 컨트롤 키 누르면 뭐가 된다? 복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숫자가 입력된 셀에 채우기 했을 때 그냥 드래그하면 뭐가 되냐? 하나를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복사가 돼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개를 블럭 잡았을 때 두 개를 블럭 잡고 드래그하면 뭐가 돼요?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 키 누르면 그땐 복사가 돼요.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은 숫자가 증가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내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날짜는요, 드래그하면 하루씩 증가됩니다. 하루 증가돼요. 페이지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는 뭐냐면, 자, 보기란 메뉴가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페이지가 어떻게 나눠져 구성이 됐는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 여기가 1페이지고 여기가 2페이지구나. 왜? 데이터가 여기밖에 없거든. 만약 데이터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여기도 있었으면 그때는 거기까지 한 페이지가 되겠지. 이렇게. 근데 나는 얘를 쓱 줄여. 얘는 인쇄 안 할 거야. 난 요것만 인쇄할 거야. 그 1페이지도 여기까지만 인쇄할 거야. 이게 1페이지야. 그럼 얘가 2페이지가 되죠? 그럼 본의 아니게 3페이지가 됐죠? 얘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난 여기까지만 인쇄할 거야. 얘는 데이터가 있어도 인쇄 안 할 거야.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나눠가면서 미리 보겠다라는 얘기죠. 다 입력 가능합니다. 화면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구분선 위치를 변경해서 페이지 나눌 수가 있고요. 다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어먼스라고 썼네요. 이어먼스. 우리 처음 배우는 함수예요. end of months라는 함수입니다. month. month니까는 달이죠, 달. 그 달의 마지막 날이 뭐냐라는 얘기죠. 자, D2가 뭡니까? 1980년 12월 8일이에요. D2가 1980년 12월 8일이지 않습니까? 컴마 1이니까 1개월 후입니다. 그럼 뭐예요? 1981년 1월이죠. 12월 8일에 1개월 후니까 1월로 갈 거 아닙니까? 1월의 마지막 날은 뭐예요? 1월 31일이지 뭐. 1월 31일. 조금은 혼동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어먼스 시험에 필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매크로. 우리 매크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대소문자 구별합니까? 매크로 이름에? 우리가 보통 이름을 정해줄 때 대소문자 구분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매크로 안에 그 바로가기 키 있었죠. 컨트롤 C 대소문자. 이건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정해줄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매크로는 이름 상자 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공백을 지정해 줄 수가 없고요. 마침표 같은 특수 키워드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로 시작해야 되고요. 숫자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첫 글자로 숫자가 들어오게 할 수는 없다. 1번은 틀린 거죠. 그렇죠. 2번 매크로를 실행할 때 컨트롤 키 조합 바로 가기 키는 매크로가 포함된 통합 문서가 열리는 동안 이와 동일한 기본 엑셀 바로 가기 키를 무시한다. 즉 뭐예요? 컨트롤 C라고 정해 놓으면은 아무리 블럭 잡고 컨트롤 C 복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컨트롤 C 누르면 매크로가 작동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요. 그 매크로가 저장되는 위치가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새 매크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통합 문서 이런 거 세 가지가 있는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드는 홀수란 뜻입니다. 오니까 홀수고요. 옆에 2분은 뭐냐면 짝수예요. 2분은 짝수예요. 그러니까 5도 4라고 되니까 뭐냐면 4 다음에 나온 홀수가 뭐냐? 5가 되겠고 이 두 번째 2분 5 다음에 나온 짝수가 뭐냐? 6 나온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죠? 이런 걸 처음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드는 뭐냐면 나머지 구하는 거거든. 나머지 18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몫이 얼마냐, 나머지가 얼마냐 뭐 이런 건데 나머지가 2래. 그럼 4번 보자고요. 파워는 뭐냐면 거듭제곱입니다. 5의 3승
5 곱하기 5 곱하기 5, 5, 25, 25 곱하기 5는 125. 15가 아니네. 5 곱하기 3이 아니지. 곱셈은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PRODUCT 프로덕트라는 게 곱셈입니다. 썸은 합계잖아요. 프로덕트는 있는 것끼리 다 곱하는 겁니다. 파워는 거듭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는 5의 거듭 제곱 3. 이거는 연산자예요. 연산자. 거듭 제곱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는 파워 5,3은 뭐다? 5의 3승이라는 함수예요. 파워는 함수고 거듭 제곱 캡스 해놓은 거 이거는 거듭 제곱 연산자고요. 예,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거네요. 그렇죠? (32번) sum A의 세 번째부터 A의 아홉 번째까지 합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써 있는데 콜론이 빠졌네요. 콜론이 빠졌으면 뭐라고 해요? A3, A9의 썸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A3, A9가 뭐예요? A의 39도 아니고 A의 309도 아니고 A3, A9라는 셀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셀. 근데 A3, A9라는 셀 주소는 없죠. A의 39번째 셀은 있지만 A3, A9라는 셀 주소는 없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이름. 이름 상자에 지정해준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A3, A9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뭐라 그럴까요? 네 번째처럼 그 이름이 뭐야? 라고 나오겠지. 네. 두 번째 널은 뭡니까? 널. 중복 공간이 없다. 해설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뭐 리퍼런스 참조 오류.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렇게 자 그러면 이 셀과 이 셀과 이 셀에 중복되는 지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명령을 걸 겁니다. 는 sum 이쪽과 컴마 이쪽과 그러면 뭐죠? 이쪽과 저쪽의 합을 다 구하는데 그 중에 얘는 어떻게 되죠? 중복 저장되죠. 중복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합을 구하라 그랬고 이렇게 해도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안에 지금 색깔을 제가 칠해 보면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은 중복돼서 합계가 들어가요. 자 근데 이 컴마를 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컴마를 빼면 그러면 중복되는 영역만 합계를 구하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중복되는 영역만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명령을 걸어 볼게요. 는 sum 여기하고 여기하고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중복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요 없어. 널이라는 건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널이라고 하는데 야, 중복되는 데가 없어. 못하겠어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50이고요 여기는 60이에요 이건 뭐 상관없습니다. 자 는 썸을 여기다 걸었어요. 여기다 걸어볼까요? 는 썸 이거 합계를 구하라 그랬어요. 어디 합계 구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한 줄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답이 나오죠? 한 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합은 나오죠? 이 줄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명령을 걸어 볼게요. 는 sum 해가지고요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걸었냐면요 제가 하나씩 낮췄죠. 위에 거를 밑에서 합계 구한 거예요. 이거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살아있죠?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요거의 합계를 구하는데 얘는 어디로 갔어요? 저 위에 사라졌잖아요. REF가 참조 오류가 난 거예요. 참조. 참조. REF는 리퍼런스의 줄임말입니다. 리퍼런스. 참조하는 건 참조. 근데 지금 위에 거 더해야 되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더해야지? 중간에 사라진 거야. 벙 뛴 거죠. 그럴 때 리퍼런스 에러가 나는 거예요. NA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뭐 이상한 값을 지정해주면 정의할 수 없다라고 오류가 나는 건 있어요. 예. 시험 문제는 보통 name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거기 보면 div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div 0. 자, 이런 거죠. 는 이거 나누기 이걸 했어요. 근데 만약 여기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이면 0분의 60이잖아요. 0분의 60. 60 나누기 0이잖아요. 분모가 0이 됐잖아요. 분모가. 수학에선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라고 그러죠. 분자가 0이면 0이지만 분모가 0이면 계산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엑셀은요, 수학에서 가져왔어요. 수학에서 계산이 오래 걸리는 거는 엑셀로 빨리 계산이 되겠지만은 수학에서 계산이 안 되는 거는 엑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div 제로 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종류. 도넛형 차트라고 나왔어요. 도넛형. 도넛은 뭐예요? 원형이 아니라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게 도넛이죠. 한번 지금 책에 말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체든 각 데이터의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며 라고 했어요. 전체든 각 데이터의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원형입니까? 뭐 말이 안 나와 있네. 하나의 고리의 여러 개 데이터 계열을 구분해서 표시해 주는 거는 도넛형인데, 전체된 각 데이터의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 뭐예요? 도넛형이 아니란 얘기죠. 도넛형은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면은요, 우리 마지막에 그 차트 연습했었잖아요. 그 차트 연습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지금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름하고 이거를 차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나왔죠. 그렇죠? 잘 나왔어요. 빼버리고 잘 나왔어요. 잘 나온 건 잘 나왔습니다. 자, 이 차트의 종류를 뭐로 바꾸냐면 원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원형으로. 지금 중간고사 하나만 갖고 하는 겁니다. 이걸 행렬 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행렬 전환하면 첫 번째 사람 있죠? 첫 번째 사람 도자기 이 학생에 대한 이 점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간고사에 대한 이 첫 번째 관한, 첫 번째 화면이 이래. 중간고사 이거에 관한 차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트 종류를 뭐로 바꿀 거냐면 도넛형으로 바꿀 거예요. 다 나오죠? 중간고사도 나오고 기말고사도 나오고 출석 점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전체된 각 데이터의 계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는 원형? 아까 원형 그래프고, 하나의 고리의 여러 개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구분했어요. 자, 하나의 고리에 여러 데이터 계열을 색상으로 표시해 줬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하나의 고리에 여러 개 계열을 보여줬습니까? 하나의 고리에 하나의 계열 아닙니까? 여러 개 계열이 아니라. 그게 틀린 말이네.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전체된 각 데이터의 계열을 관계를 보여주는 있어요. 원형 그래프처럼. 그런데 지금 제가 클릭한 건 뭐예요? 중간고사입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고리고, 고리죠. 동그란 게 고리라고 하는 거죠. 이 고리 안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계열이 나오는 거죠. 여러 계열이 아니라 하나 계열이 나오는 거죠. 그게 틀린 거죠. 얘도 원형은 원형입니다. 근데 원형 그래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다? 하나의 계열만 보여주는, 하나의 요소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못 보여줘요. 그렇죠. 근데 도너츠 차트는 여러 개를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계열을, 그러니까 맞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하나의 고리에는 하나 계열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지, 고리가. 그렇죠. 그거 헷갈릴 수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 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형 그래프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보시면 좋겠고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에서 원본이 바뀌면 피벗 테이블이 자동으로 반영됩니까? 그건 아니었죠. 새로 고침 눌러야만 되는 거죠. 또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피벗 차트에서 피벗 차트가 만들어진 이후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밑에 네 번째 나와 있네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그건 맞는 말이고. 예. 35번 서우 이거나 그랬네. 이거나. 그러니까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조건문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건 조건문을 쓸 수가 없는 문제고, 1번과 2번 같은 경우 조건문을 쓰는데 어떻게 쓴다? 같은 줄에 썼으니까 이고, 다른 줄에 쓰면은 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나니까 답이 그렇게 형성이 됐다. 셀 참조. 수식 작성할 때 는 해가 어디 클릭하잖아요. 우리가 는 썸 마우스로 블럭 잡고 드래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 참조가 아니죠. 절대 참조하려면 F4번 키 눌러야 달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자,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한 후 셀 참조 이름을 정의한 경우에 참조 에러가 발생하므로 기존 셀 참조를 정의한 이름으로 수정한다. 수식에 셀 참조를 입력했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는 썸 수량을 블럭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블럭을 잡고 수량이라고 고쳐 썼어요. 수량이라고 고쳐 썼어요. 그럼 에러 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는 썸 쓰고 블럭 잡으면 수량이라고 들어가죠. 이렇게 합을 구하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 셀 참조를 해주는 거는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상관은 없는데, 셀 참조를 하면 불편한 게 있어요. 셀 참조 이름을 정의하면 불편한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 합계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요거 자, 제가 이렇게 블럭을 잡아 볼 겁니다.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이름을 정해 줄 거예요. 이름을 수식에 가서 이름을 정해 주는데, 왼쪽에 있는 거를 이름을 정해 줄 겁니다. 그럼 요거는 볼펜이고요, 이건 만년필이에요, 요건 CDR이고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는 썸 써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볼펜이죠, 볼펜. 그럼 자동체계 하면 어떻게 돼요? 볼펜만 디립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는 썸 해가지고 B의 세 번째부터 C의 세 번째까지 이렇게 수작업을 한다든지 하면 참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자동체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합격 구해지겠죠. 그렇죠? 합격 구해지는데, 문제는 요 B의 3, C의 3을 이렇게 안 하고 블럭을 잡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블럭을 잡게 되면은 요거 대신에 블럭을 잡으면 셀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셀 이름은 무조건 절대 주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체계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해도 계속 볼펜만 참조한단 말이지. 그럴 때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때는 숫작업으로 다 일일이 셀 주소를 지정해 주셔야 되고. 셀 참조 앞에 워크시트 이름과 느낌표를 찍어주면은 셀을 참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는 기출01에 있는 요 27점하고 더하기 기출02에 있는 1월달 점수를 더하라라고 하면은
응? 잘못했네. 여기다가 는 썸 괄호 열고 무작정 따라하기에 있는 수량하고 더 하고 기출 공의에 있는 요 1월달하고 합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무작정 따라하기 느낌표에 있는 B3 기출 공의의 느낌표에 있는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느낌표라는 게 뭐냐면 시트 명칭입니다. 근데 무작정 따라하기 시트가 무작정 따라하기 한 칸 뗐어요. 무작정 한 칸 띄고 따라하기로 갔어요. 그럼 이름이 띄어쓰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따옴표가 들어간다. 중요한 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가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따옴표가 들어가서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 네, 그래서 느낌표가 들어갔다. 이거는 뭐다? 아하, 뭐 특수기호가 들어갔다. 빈칸 같은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무작정 따라하기를 원래대로 빈칸을 없애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호따옴표가 사라지죠. 네 번째는 맞다. 다 틀리고 네 번째가 맞다. 차트에 관한 설명.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의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숨겨져 있는 건 오로지 무슨 작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트 크기 조정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컨트롤 키 누르고 조절했어요? 알트 키 누르고 조절했어요? 여기는 차트가 있는데 이런 차트를 크기를 조정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알트 키 눌러서 조정했었죠? 알트 키. 그러면 셀의 크기만큼 탁탁탁 끊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 컨트롤 키가 아니다. 알트 키다. 3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시트 탭.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메모를 끄트머리에 시트 끝에 인쇄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림 개체를 제외하고 인쇄할 수도 있고 행렬 머리글 뭐예요? A, B, C, D 1, 2, 3, 4라는 거 눈금선 이게 인쇄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는 겁니까?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문제가 뭔가 보세요. 잠깐만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운데 여백에 가면 가로 가운데 있죠? 페이지를 기준으로 페이지 여백에서 하는 거죠. 페이지가 아니라 여백에 가서 가로 가운데 맞춤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좀 그러네. 페이지 탭에서 여백 탭에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좋은데 페이지를 기준으로 그랬어요. 페이지를 기준으로. 페이지를 기준이라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 탭에서 여백 탭에서 이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조금 표현법이 불편했었어요. 페이지라는 항목에는 없어요. 여백 항목에 있는 겁니다. 그게 좀 특이해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도 민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왜냐면 보편적으로 잘 안 쓰는 기능이거든요. 인쇄 누르면 된다고 생각하지 그 페이지에는 뭐가 있고 여백에는 뭐가 있고 뭐 이런 걸 물어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이거지. 그 다음에 39번에 붙여넣기. 우리가 뭐를 복사해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붙여넣기 중에 뭐뭐가 있다는 얘기죠? 하이퍼링크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 다음에 연결하여 붙여넣기. 이제 테두리 없음 붙여넣기는 있지만 테두리만 붙여넣기는 없죠? 아, 이런 문제도 까탈스러운 거예요. 메뉴판에 있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다. 안 써보면 어려운 거지 뭐. 아래 차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지금 이건 학과를 기준으로 뭐를 하고 있나요? 학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국어, 영어 이렇게 밑에 국어, 영어 나와 있어요. 1번 세로 갑축의 축소식에서 늑주 눈금선의 표시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네요. 보조 눈금선은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주눈금선은 눈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주눈금선이고요. 주눈금선과 주눈금선 사이에 있는 거는 보조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보조눈금선을 지정하는 문제가 한 번도 없어요. 엑셀에 관련된 차트 문제에서 보조눈금선을 설정하라는 문제는 못 봤습니다. 사실은 커말이든 ITQ든 이런 데서. 그럼 맞는 말이고요. 주 단위 눈금은 70, 75, 80이니까 5단위로 갔고요. 겹치기를 만약에 50 그럼 뭐예요? 절반 겹치라는 얘기죠. 양수를 줘야 겹칠 거 아닙니까? 0보다 작은 음수값을 설정해서 겹치게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네. 겹치기에는 양수값이 들어가야 그만큼 겹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음수값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아니죠.